전문가와 함께 이 크림반도 사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크림반도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독립국가였는데 사실상의 뭐 자치공화국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크림이 어떤 나라였는지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꼭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흑해 연안에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의 특성상 러시아가 이 바닷길을 따라서 나가려면은 이른바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웠던 부동항, 네. 겨울에도 얼지 않는 얼지 않는. 항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가 바로 이 크림 자치공화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도 받았고요. 네. 옛날에 러시아 예카테리나 대제였나요? 그 여제 때 러시아로 합병이 됐다가 이러면서 아주 순환의 역사를 겪었던 땅인데 결국은 러시아로 다시 편입이 됐습니다. 인구 구성이 혹시 있나요? 러시아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60%는 러시아계가 차지했습니다. 네. 뭐 주민투표 하나만 하죠. 뭐 이 두 번째 민족은 우크라이나 민족이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크림 자치공화국은 이제 러시아의 또 다른 연방이 된 것인데요.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 푸틴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붙였더니 결국은 뭐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푸틴으로서 잘한 일일까요? 나중에 어떤 못한 일일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푸틴은 이번 기회에 많은 거를 얻은 면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획을 좀 오래 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래 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크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소련의 곳곳에 존재 있는 그러한 그 반독립 상태의 그런 국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데 좀 일정 정도 계속 전략을 해왔는데 이번에 네. 크림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지율, 그러면서 지지율도 많이 올랐다고. 네. 뭐 한 3선인가요, 푸틴이? 지금 뭐 예.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잠깐 4년 동안 대통령을 한 뒤에 다시 푸틴이 맡았는데요. 한때 60%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크림반도 사태가 격화되면서 75%까지 올랐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 그동안의 그 푸시라이엇에 대한 어떤 탄압이라든지 네. 동성애에 대한 또 반대법. 반대법, 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 좀 유력한 야당 쪽의 지도자였던 나발리라는 사람도 계속 구금 상태로 있었고요. 네. 그 외에 경제 침체가 결정적으로 이제 원인이 됐었는데 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불만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원래 푸틴이 KGB 출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예.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건 뭐든지 갖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푸틴 개인은 뭐 KGB 출신으로서 더더군다나 삼선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 속에는 네. 예. 개인의 철저한 그 전략이 굉장히 그 투철한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너무 개인 푸틴에게만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어찌되었든 푸틴으로 상징되는 러시아 지배 엘리트들의 그 전략이 또 외교 정책이 굉장히 아주 철두철미하고 네. 일사불란한 부분이 있다고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완전히 이제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러시아 일부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일단은 과정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크림 지역의 경찰이라든지 기존의 민방위 조직이라든지 네. 또 국내 각종 정보 조직들 또 기타 여러 기구들이 이제 러시아의 법과 절차에 맞춰서 맞춰서 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 루브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흐리브네화를 대신해서 네. 2016년도까지는 아마 완전히 대체하려고 크림에서 공식 크림에서 사용이 될 것이다. 공식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동안 유럽 국가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네. 결국은 푸틴 대통령의 지휘 아래 러시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무색하게 됐습니다. 네, 세계 각국 특파원 연결해서 크림 사태를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은건 특파원. 네, 런던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의 반응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의 크림 장악 의도가 노골화된 이달 초부터 나왔습니다.
러시아 무장병력이 크림반도를 사실상 장악하자 EU는 지난 6일 정상회의를 열어서 1차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러시아 비자 면제를 위한 협상과 새로운 경제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중단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아랑곳 없이 크림 합병 절차를 강행했고 EU 정상들은 지난주 2주 만에 다시 모여서 계좌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 인사들을 33명으로 확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와 정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EU 정상들은 더 나아가서 러시아에 대한 3차 제재, 즉 경제 제재와 군수물자 금수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르만 반 롬페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발언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nd I am convinced that this will be already an impact, already the preparation, the simple fact that we think at that kind of sanctions are already an impact on the Russian economy and hopefully also on the Russian decision makers. 네, 유럽연합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러시아 역시 뭐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비자 금지라든지 또 에너지 공급 금지라든지 보복 조치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 국가들도 큰 피해를 보게 돼서 당장 제재에 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EU에 있던 경고와 압박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강행한 데는 EU가 섣불리 경제 제재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로는 전면적인 금융자산 동결과 교역 중단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선 독일은 가스 수요량의 3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 상당량의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자금의 국제 허브라는 점에서 금융자산을 동결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프랑스 역시 상륙함 2척 수출 계약을 해놓은 데다가 러시아 금융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데요. 체코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중단되면 경제적인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U 정상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대안의 하나로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당장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 유럽연합이 도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원래 이제 크림은 우크라이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핵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어렵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유럽 국가가 도와주기로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당장 전쟁은 할 수는 없고 경제적인 제재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일단 경제 제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1차 제재안이 나온 후에 크림반도 합병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2차 제재안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또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제재안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네. 3단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최근에 메르켈 총리와 또 EU 연합에서 좀 나서고 있는데 그러한 조치들도 각 나라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에 따른 어떤 실효적인 효과 별로 없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자산 동결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뭐 여행 금지 조치 이러한 수준에서 좀 제재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특히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가스관 잠그면 유럽연합에 당장 큰 타격이 우려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영국 그 석유 회사의 자료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한 35% 정도 나오는 35%.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원유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습니다. 한 47%, 48% 정도 네.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또 러시아에 가까이 있는
이 동유럽 국가일수록 상당히 높습니다. 뭐 헝가리라든지 뭐 체코, 홀란드 예. 이런 나라에서 한 50% 이상 뭐 그렇죠. 에너지 의존도가 나오고 있고 유럽 경제 핵심인 독일도 천연가스 한 3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러시아의 이 원유와 또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만약 유럽의 어떤 경제 제재가 수위가 올라가고 맞불을 놓는 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된다면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뀔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는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 등에게 천연가스를 쉽게 수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미국이 에너지 수출을 시작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자, 이번 사태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 금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 중동 석유 파동 이후 자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림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유럽에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른바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지만 천연가스 수출은 미국 연방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정도로 규제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 미국법 하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에만 자유롭게 미국산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익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할 수는 있는데 미국 정부에 접수된 21건의 예외적 수출 허용 요구 가운데 단 6건만이 승인된 상태고 이것도 빨라야 내년부터나 수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이번 크림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천연가스 수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마크 우달 상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테드 포 하원 의원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등에게 천연가스를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크림 반도의 위기가 미국 에너지 외교의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수출 터미널이 대부분 건설 초기 단계여서 내년 말까지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러시아의 대치가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미국산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은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여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시장 동향도 궁금한데요. 파급 효과가 좀 있습니까? 네, 지난주까지는 큰 충격이 없었지만 이번 주부터는 영향권 아래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인 20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즉 S&P가 러시아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다음 날인 21일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 이탈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S&P는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를 발표한 지난 20일 러시아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24개월 안에 러시아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러시아 증시가 1% 이상 급락했습니다. 러시아 주가지수는 올 들어 13%가 폭락했습니다. 또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도 S&P 발표 이후 이틀간 1%나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러시아 국채금리는 9%대로 치솟아 구제금융의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7%를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투자회사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Ситуация, конечно, она очень негативна, наверное, для сферы нашей экономики, потому что никто не знает, какие санкции могут применить до конца. Пока санкции точечные, реакция, скажем так, умеренно негативная.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гативно для рынка акций, потому что инвесторы, они имеют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ую память. Если они уходят, то, как правило, они быстро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네, 국제금융시장이 현재 가장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러시아에서의 외국 자금 유출이 다른 신흥국들로 전이될 가능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와 금리 인상 시사로 신흥국들에서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져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도 계속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다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하자 유럽 국가들이 막자 그러는데 잠깐 왜? 그랬더니 우리는 러시아에서 가스 들어와야 되거든. 가스 걸어 잠그면 우리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쪽에서 야 미국 거 있잖아 셰일 가스 이거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오히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가스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유럽연합에 미국의 셰일 가스가 들어갈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이제 미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LNG 선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한 항구라든지 기반 저반 시설들이 좀 아직 확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요. 이번 그런 셰일가스 수출 얘기가 나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에너지 공급 중단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이러한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한 외교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셰일가스의 어떤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네. 향후 이제 셰일가스 전쟁이 좀 예상이 됩니다. 미래의 어떤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셰일가스 시장에서 미국이 좀 더 이제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크림반도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교수님. 네. 자, 크림반도 어쨌든 러시아에 편입이 됐고 이제는 이게 도화선이 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시위하잖아요, 지역에서도 지금. 네, 러시아에 편입하고 싶다, 자치권 갖고 싶다 시위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저께도 당장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도네츠크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제 러시아계를 중심으로 이런 시위들은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지렛대로 해서 사실 지금 병합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내년 1월까지 그 과정 속에서 서방과의 최대한 협상의 어떤 줄다리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용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EU의 회원국이 됐을 때 가장 불안한 회원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로부터 떠나서 그럴 경우에 그런 가장 불안한 EU 회원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에도 몰도바라는 지역 안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사실상 반독립 상태로 있는 트랜스드니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인 지역이라고 볼수 러시아는 독립을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않고, 있는데 네. 어찌되었든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몰도바라는 그 국가가 예. 주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즉 러시아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인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경우에 이러한 곳곳에 있는 크림을 비롯해서 굉장히 또 하나의 또 동부에도 불안정한 지역을 만들므로써 불안정한 EU 새로운 회원국을 만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크림반도의 냉전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도화선이 되지 않느냐. 네. 신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푸틴은 이거 봐라. 조금씩 해도 괜찮네. 이게 계속 나올 거고요. 예. 오바마는 안 그래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푸틴은 지금 날아다니는데 당신이 밑에서 기어다니 이게 되겠느냐라는 압박받고 있어요. 그럼 예. 미국도 이제 강하게 나갈 거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해관마구 정상회의 때도 분명히 이 얘기 좀 다뤄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냉전 시대라는 표현이 이제 맞는지 아닌지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대립의 구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대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서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국과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한 구도 속에서 분명히 러시아가 이번 이 회담 속에서 러시아가 그쪽으로 확실하게
중국과 결합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막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의 어떤 1인자가 됐던 시대였다면 주도했다면. 이번 일 계기로 러시아 이거 만만치 않네. 이런 그렇습니다.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의 일극 시대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아마 강력하게 패권 전쟁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주변 국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미국과 뭐 러시아의 관계입니다만 뭐 중국도 일본도 우리 주변 국가의 또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일본은 지금 동일본 지진 여파로 심각한 핵 발전을 못하니까요. 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도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네. 우리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일본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비자 발급 완화 협상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독재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 오늘 네덜란드 해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 보조를 맞춰서 일부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비자 발급 제한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금융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일본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인데요. 속내는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주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일주일가량 늦은 데다가 수준도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데는 쿠릴 열도 내개선 반환 문제와 함께 심각한 에너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일 무역 규모는 348억 달러로 일본은 119억 달러를 수출하고 228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석유와 액화가스, LNG 등 화석연료입니다. 특히 3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화력발전용 LNG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면 에너지 쇼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도 빨간불이 들어오긴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와 닛산, 미쓰비시 등 자동차 3사의 러시아 생산 공장이 주변 국가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인 근접성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해마다 크게 늘려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